지방선거와도 약간 이렇게 맞물려 버렸어요.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나치를 숭상하는 그런 일부 물지각한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사회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정치 논쟁화되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영으로 딱 갈라지면서. 국민의힘에 예를 들면 전두환 찬양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칼에 그냥 딱 이런 것들을 끊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고 여전히 징계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고성욱 씨 같은 경우. 그냥 제대로 장난다. 제대로 장난다. 저분은 TH 발음을 하시는 것 같아요. 떨어버서. 차라리 빨리 사과하고 이런 거 인정하고 하지. 깨끗하게. 네. 이러니까 본심이 다르다는 얘기 계속 듣는 겁니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장르만 여의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윤진이고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을 했습니다. 합의안의 도출을 받고요. 이제 아마 노동자들이 총투표 정도 아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 합의가 그냥 마냥 좋아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권 이슈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여름에 비도 오고 온도도 낮아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예. 예. 이 말방 입방정 네. 예. 일고 나면 꼭 다음날 걸리죠. 자, 이동학 최고위원 그리고 정우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가 전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가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아마 이 노사 합의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또 금리도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유가 등등도 하여튼 여러 투자 관련된 환경들이 좋게 조성이 좀 된 그리고 또 어제 그제 워낙 또 많이 빠졌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사 합의 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목전에 두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됐으면 오늘 파업을 시작했겠죠. 네.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반도체 생산 셧다운 위기를 피했습니다. 이 양측이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원래 이제 10%냐 15%냐 아니 영업이익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영업이익의 12%로 일단 합의를 봤고요. 네. 그리고 그 적자를 보인 비메모리 사업부에도 올해만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원래 노조에서는 이 적자 본 그 사업부에도 전체 다 해가지고 한 40% 재원을 나눠줘라라고 했고 회사에서는 이거는 성과 위주의 보상 체계를 만든 회사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 하고 네.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비메모리 사업부에도 올해만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네. 모았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잖아요. 대통령 이야기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거 이상하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누어 가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노조가 선을 넘는 거 아닌가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강하게 그때 이제 입장을 밝혔고 네. 그리고 김영훈 장관이 오후에 사실상 이제 뭐 최종 병기로 파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직접 협상을 끌어내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분이야말로 파업 그렇죠, 전문성이 가장 있는 분이었는데 파업의 큰 선배가 이제 와서 이렇게 뭐 한마디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합의는 됐는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뭐 간략하게 어쨌든 워낙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요. 세 분도 의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최악은 피했다라고 네. 하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뒤로 빠지신 게 아니라 원칙 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 편 든 것도 아니고 기업 편 든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노조에서는 오히려 뭐 서운해할 만큼의 뭐 입장을 좀 견지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점에서 약간의 이것도 약간 정치적으로 또 확장적으로 뭔가
입장을 좀 취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조에게 이거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쟁의행위라는 게 본인들의 어떤 권리 문제가 뭐 심각하게 침해됐을 때 이게 하는 것하고 아니면 얻은 걸 더 얻겠다고 하는 거랑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의 원칙을 천명해 주신 게 굉장히 좋고 마지막에는 결국엔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타결을 했다라고 하는 점은 좀 평가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의견들 있으실까요? 아니 뭐 다행이죠. 네. 파업까지 가는 이제 파국으로 갔으면 노사 모두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정부도 사실은 입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뭐 긴급조정권 시사를 하긴 했지만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키긴 전 어렵다고 봤고요. 긴급조정권 발동의 주체가 노동부 장관인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어떻게 씁니까? 그 순간 장관직 던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제 배수진을 치고 본인이 어제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을 통해서 예상되는 향후에 노동시장이나 혹은 노사관계에서 그 나타날 양상은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노조의 그 임단투 이슈가 생겨버렸어요. 성과급인데 모든 기업이 성과급을 요구할 만큼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특정 부문의 특정 기업들만 이런 그렇죠. 더군다나 네. 예상하지 못했던 비약적인 성과를 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한데 그걸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나 대통령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성과가 그 기업들만의 것이냐, 그 기업들의 노사만의 것이냐,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그 연구개발 투자도 들어가 있고 또 인프라 지원도 들어가 있고 네. 뭐 교육 훈련도 들어가 있고 투자자들의 투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걸 저렇게 노사가 나누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게 맞느냐 이 문제식도 또 우리 사회 일각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게 여러모로 좀 그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사점들이 많은 과정이었다고 보고 네. 어찌 됐건 간에 약간 이제 뭐 타협할 수밖에 없죠. 노사가 뭐 물러서지 않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게 이제 야기할 혹은 저게 이후에 발생시킬 여러 가지 이제 좀 구조적인 그런 쟁점이나 이 의제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아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다행이에요. 예. 다행인 거는 맞고요. 어쨌든 요번에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그 소위 반도체 산업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성과급과 관련해서 그럼 하나의 원칙이 확고하게 세워졌느냐?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그다음에 사측은 사측대로 요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전략 마련에 부심하지 않을까. 특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노조와의 어떤 긴장을 계속하면서 과연 이 반도체 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측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든다면은 그 생산 라인의 상당 부분을 뭐 로봇으로 대처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디스카운트를 제거할 만한 제도적 방법을 생각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 측에서는 지금 이 노조가 민노총이나 한노총의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노조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계속되는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한 노조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든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튼 만약에 이게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거나 아니면 총파업으로 갔으면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동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세 가지 발언도 그렇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타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봐요. 네. 그 타결된 거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다 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뭐 저 역시도 뭐 타결이 된 게 좋은 일이긴 한데 그 내용이 저는 매우 개인적으로는 매우 걱정이 좀 매우 걱정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그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12% 훼손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제 100조를 벌면 그중에 12%는 그냥 빼고 이제 영업이익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200조 기준으로 이제 그 이상 하면 뭐 주고 안 주고 뭐 이렇게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210조쯤 벌면 어떻게든 200조 밑으로 떨어뜨려야지. 떨어뜨리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야지. 그 떨어뜨리려고 노력한다는 건 뭐냐면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원래 더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걸 회사가 일부러 뭐 어디에 투자를 하든 어떻게든 하여튼 떨어뜨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의 이익, 주주의 이익, 노동자들의 이익이 서로 상충하게 만드는 구조로 이거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이 같이 한 방향으로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깨졌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타 기업들 삼성이라는 회사가 워낙 상징성이 좀 크잖아요. 다른 기업들의 노조들이 과연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다 따라 할 것이고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 볼 때도 야, 이 한국이란 나라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강하게 욕을 하면 다 양보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런 기업들로 인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건 난 굉장히 그 제가 조심스러워서 예.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면 삼성 경영 입장에서 네.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아, 지금 적당히 했던 하겠지. 결정 적당히. 말고 뭘 더 할 수 있겠냐? 아,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아니. 줄이려고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럴 수도 얘기를 하시는 있고. 거고요. 아. 해외로? 그렇죠. 나갈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고요, 사실은.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그래도 저는 몇 가지 제한 장치를 뒀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10년을 최대 한도로 뒀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났을 때 그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는 데다가 네. 무엇보다 이제 자사주로 주잖아요. 현금으로 주는 게 네.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재투자나 이런 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삼성 주주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걸 또 이제 팔아가지고 이익 실현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업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성과급도 삼성이 그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연봉의 50%. 네. 다른 기업에서 다 부러워하던 거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삼성이 저렇게 위로 기준을 올려버리면 다른 데도 따라서 올리자. 이게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삼성은 감당 가능해요. 그게.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과연 감당 가능할까? 물론 영업이익은 나겠죠. 근데 이익 난다고 다 나눠 가질 수 없는 게 기업이잖아요. 다른 재투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이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내리는 그런 합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약간 미봉책이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아니, 떨어져서 지금 말씀해 주신 선거 앞두고 뭐 파업한다는데. 그러니까 저 기준 이제 하나가 있었고 기준이라는 건 2026, 2027, 2028 3개년 동안은 200조 이상일 때 이제 네. 준다는 거고 네. 그 이후로는 100조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3년 지나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노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자사주주니까 조금 난 거 아닌가? 뭐 그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현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예, 현금 주는 것보다 나은데, 그러니까 3분의 1은 지금 당장 팔 수 있고, 3분의 1은 1년 후에 팔 수 있고, 3분의 1은 2년 후에 팔 수 있거든요. 자사주가 만약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시중에 있는 주식을 매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어쨌든 그래 다시 이제 시장에 풀리니까 또 똔똔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지금 그들에게 준다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주가에 매우 악영향이죠, 이거.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동시에 터지면. 그래서 네. 외국에서 그 직원들한테 자사주 주는 케이스는 이렇게 1년 내에 이렇게 처분하게끔 돼 있질 않아요. 유보할 수 있는 기간, 유보해야 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아니면 본인이 퇴직한 이후래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까다로운데 요번에 그 뭐 특별 성과급을 자사주로 준다 그러면서 나온 걸 보니까 네. 물론 단계를 설정하긴 했지만 이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엄격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 속보가 네? 또 나왔어요. 네. 이게 뭐죠? 지금 어쨌든 노조에서는 22일부터 27일 동안 요 선거 이제 협상안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하면 일단 받아들이는 건데 네. 삼성전자 주주단체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이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협의안은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가처분부터 내겠다고 했어요. 지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네.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세전 영업이익의 12%
12%를 적산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라고 지금 주주단체가 주장하고 제가 지금 요 나섰습니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소송으로 결국 법원에서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예. 지금 합의는 해서 뭐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기준이 이게 스탠다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지금 뭐 주주이익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러면 결국 법원에서 이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 뭐 1차, 2차, 3차 쭉쭉 해왔던 건데 이건 거꾸로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회적 합의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도 완전히 형해화시킬 수가 있고 네. 그런 점에서 그렇고 또 하나 대통령께서 제기했던 문제가 삼성 노조 이 노동자만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모든 결과들을 만든 거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R&D 비용 정부에서 다 세금 걷어가지고 그 R&D 비용 책정해주고 그다음에 지원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실효세율이 얼마냐 이런 논쟁 우리가 대선 때마다 했잖아요. 네네네. 네, 세금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실제 낸 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가지로는 10여 년 전에 우리가 백혈병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반도체 공장에서 그러니까 산재. 지금까지의 삼성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공로를 어디까지 볼 거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거냐. 그때 당시 산재하셨던 분들 1억 5천 정도 받으셨는데 네. 지금 이번에 6억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물론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남긴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 이게 부분은 이제 사회적 얘기가 될 혼란의 거예요. 관점에서 보면 그 대한민국 법인세 최고세율이 그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이 동일해요. 그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를 또 납세자들 입장에서 할 수가 3천억 있어요. 원과 3천억 원과 수백조의 영업이익 사이에 네, 법인세율이 정액과. 동일하다는 게 이게 맞냐? 물론 법인세율의 크기는 많이 버니까 많이 내죠. 절대 네. 액수로는. 네네네. 그러나 그게 맞냐?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이제 주체들의 경제 주체들의 문제 제기가 네, 네, 여기에 따릅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 이제 주주들이 소송 거는 거. 근데 이게 사실 임금의 일부잖아요. 성과급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노사 자체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저걸 뭐라고 판결을 해요? 뭐가 위법이라고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주주들에 대해서 뭐 배당을 얼마나 합니까? 얼마 안 하잖아요. 해봐야 당연히 저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일 텐데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지금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반도체, AI 이 첨단 기술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장 카카오 노조도 파업하겠다고 지금 나섰어요.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본사 계열사 5곳이 모두 찬성을 했다고 하니까 회사와의 조정이 제대로 안 되면 여기도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뭐 현대차도 하고 현대중공업 노조도 네. 원래 여긴 또 전통적으로 노조 샌드위치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다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원래는 현대차나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들은 이렇게 세게 숫자 불러도 나중에 이제 회사랑 또 합의하면서 다 뭐 이건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또 다를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삼성이라는 선례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하나만 이거 하나 또 뭐 있죠? 하나 전할까요? 그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삼성전자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도 몰랐다는 슬픈 사실. 양양자 후보가 단식을 예, 본인 이제 삼성전자 평택 출신이잖아요. 반도체 공장 앞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공장 앞에서 그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찾아가서 이제 힘든 결단, 이제 단식 중단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아니, 사진이 너무 이제 좀 처량해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네. 그래서 단식이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끝내기로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 회복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아니, 선거운동 하셔야지 뭔 단식이야. 이게 선거운동이지. 그렇지. 그렇죠. 네. 앉아서 몰랐대잖아요. 하는. 슬프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식은 끝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아, 그 조롱 대잔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롱 대잔치는 누구예요? 스타벅스 이야기인데요. 아, 예. 사실 우리가 스타벅스에 대한 분노를 이미 많이 쏟아내서 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조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탱크데이 폄훼 논란과 관련해서 정용진 회장은 어쨌든 빠른 속도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습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계속 이 조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우 누구예요? 최준용 씨가 멸공 커피라고 하면서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 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어요. 그리고 전두환의 AI 이미지가 지금 다시 등장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전두환이 지금 등장해서 극우 성향의 이제 그
커뮤니티?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뿌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스타벅스에서 모이자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로블록스 게임 그 그림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타벅스다라는 이미지들도 지금 만들고 있고 뭐 애국 돈준이라고 하면 스타벅스 모이자고. 이건 스타벅스 도와주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스타벅스 이미지를 완전히 극우로 몰아버리는 거는. 그렇죠. 네. 사업권 회수하려고 미국 스타벅스가 나설 수도 있겠는데. 네. 네. 근데 지금 콜옵션 계약이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의 반토막으로 35, 뺏기게 35로 돼요. 되고. 예. 만약 저쪽에서 브랜드 가치 손상이나 이런 걸 이유로 콜옵션 행사하겠다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사실 신세계나 스타벅스는 굉장히 위기예요 지금. 그냥 아예 사업권을 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요? 이게 그만하고 싶은데. 네, 근데 정리하고 그냥? 신세계 그룹의 캐시카우예요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이제 극우 그렇지. 세력 그거 안 돼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신세계의 적자 사업 분야가 많대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천억씩 황금알을 내요, 낳는 일년에. 거위 같은 그렇죠. 돈 버는데 존재인데, 스타벅스 하나죠 지금. 네. 네. 근데 지금 요번 일 때문에 지금 일부 그 이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차라리 이렇게 하면 본사로 이게 반환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선 그 사업 경영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당장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깊이 있는 현실적 생각들을 안 하고 굉장히 이제 감성적인 그러면서 이게 지금 지방선거와도 약간 이렇게 맞물려 버렸어요. 또 그 일부 몰지각한 국민의힘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뭐 사과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또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자정 내지 교정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나치를 숭상하는 그런 일부 물지각한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정치권이 먼저 나서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이게 나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스스로 주저앉거나 소외되거나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막 그 소위 민주당에서 뭐 스타벅스 뭐지 요새 불매 운동. 불매 뭐 운동이라 그러질 않고 뭐라 그랬지 적극적으로 불매를 뭐 보이콧? 이런 식으로 예? 뭐 보이콧이요? 보이콧이라고 안 그러고 네. 하여튼 스타벅스에 가지 말자 뭐 네, 그런 것 출입을 같아. 자제하자. 예. 그런데 스타벅스에 가지 그렇게 말자. 정치권이 움직이면은 네. 이 또 그 상대 카운터 정치권이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정치 논쟁화 되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영으로 딱 갈라지면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런 구구 워딩이나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용진 회장이 네. 뭐 사과도 했고 이제 사내 문책도 했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정도의 이 혐오 조롱 표현이 사내 마케팅에 공공연히 활용됐다는 거는 내부의 스크리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일각에서는 그래서 정용진 취향 저격한 거 아니냐 밑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럼 본인이 뭐 그냥 그 아랫 사람들 문책하고 사과하는 건 말고 직접 그 단체들을 찾아가 가지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전체 전 직원을 상대로 한 뭐 역사인식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의지를 직접 나서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네. 진화가 되지. 진화가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멸콩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걸 결자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 상표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게 먼저 돼야 아. 이거를 용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렇죠. 막고 싶다 반대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계속 갖고 놀고 지금 하게 두잖아요 그냥. 사실 이거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니까 엄청난 훼손이죠. 당연히 법적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법적 이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외부에서 공격한 문제라면 본인들이 되게 억울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내부에서는 본인 내부에서 지금 이 문제가 자초한 촉발돼가지고 예. 거기서 자초한 불꽃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에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국민의힘에 예를 들면 전두환 찬양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칼에 그냥 딱 이런 것들을 끊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끊어내질 못하고 여전히 징계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고성욱 씨 같은 경우 그냥 징계 중지시켜놓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5.18 관련된 훼손되는 여러 가지 언행을 했던 사람이 네네. 지금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된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공당에서 그렇게 하는데 네. 일부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동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뭐 그저께 어저께 충북 도당도 그렇고 다 그게 마치 뭐 무슨 알바생이 한 것처럼 또 얘기를 진화를 그렇게 하지만 네, 네.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내심 생각이 겉으로 하는 말과 생각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다. 네. 이런 게 읽히는 그 거죠. 탱크 네. 텀블러가 보니까 이번에만 판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팔았더만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티 안 나게 조금씩 한 거에 대해서 위에서 칭찬 내지는 좋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점점 더 하다가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 텀블러 이름이 왜 그 아니 무슨 의미로 그런 건 제가 알지만 네. 그 텀블러에 왜 탱크라고 모델 이름이 왜 탱크냐고요? 그 탱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커서 그렇게 그냥 뭐 네. 물탱크 그냥 기름 그 탱크. 날짜 탱크가 저장이니까. 네, 네, 기름 탱크 뭐 이런 담는 느낌인 거니까, 거죠. 컨테이너니까. 커피 탱크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그래, 네. 탱크 텀블러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것까지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왜 5.18 네. 탱크 텀블러 데이라는 그러니까. 식의 그렇죠. 마케팅이에요.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책상 탁까지. 네. 그게 문제죠. 그게 이제 그렇죠. 5일날 했으면 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쭉 이게 쌓아온 그 이력 같은 게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누적이 된 거지. 열콩부터. 누적이 네. 된 지금 거야. 그래서 그 시민단체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그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하고 그다음에 정용진 회장을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일에서 24일 원래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스타벅스 이제 부스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취소를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타격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에코백 뭐 이쁜 거 하나 나오고 여름에 또 무슨 우산이니 네, 맞습니다. 뭐 컵 같은 거 좀 이쁜 캠핑 거 의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또 갑니다 이러면. 하루 또 커피 막 30잔씩 사갖고 또 그거 받으려고 이거 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본사도 야 좀 기다려. 어차피 이제 또 행사 잠잠해지면. 나오고 프로모션 하면 다시 회복되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고 네. 당초에 계획했던 프로모션 한 달 정도씩 미루고 있겠죠. 지금이야 뭐. 아니 근데 사실 요즘 진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카페가 커피 네. 10m마다 하나씩 있는데. 어. 네. 그 그래서 스타벅스가 뭐 특별히 맛이 있냐? 꼭 먹을만 하냐? 미국에선 서민들이 먹는다. 이렇게까지. 아니 그리고 네 그리고 스타벅스는 그래도 다른 프랜차이즈랑 달리 여기는 다 직영이잖아요. 직영, 네, 그렇죠. 직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데는 이렇게 불매할래도 그 해당 사장님들한테 그렇죠. 또 피해니까 네, 그것도 자영업자 마음이 아픈데 분들이시니까. 이건 이건 그것도 직영이야, 아니니까 아주. 조금 더 편하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수박 금지령 내렸고요. 네, 국민의힘의 자제령 참 자제령. 수박 자제령이었어요. 출입 네, 자제령 네. 했고요. 국민의힘도 잘못된 행동이고 바람직하지 네. 않다라고 스타벅스를 지적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엮어서 우리가 5.18 이야기를 하나 더 네.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드디어 송원석 원내대표의 떨어버서 안 간다, 서러버서 안 간다 실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기자들과의 네. 티타임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왜 광주에 안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했다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공개가 된 녹취. 어제 이제 저희가 약간 뉴스 소개해드렸는데 녹취가 그때까지는 없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요 진실은 보면 네. 아마 티타임은 원래 녹취를 하지 않는 것을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모이기 때문에 다들 녹음을 안 하는 걸 공식화했겠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녹음을 한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듣고 오마이뉴스에서 받아 듣고 기사를 쓴 것인데 네. 이제 공개하기는 좀 난처해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여기까지 오니까 네. 아마 동의를 받아서 요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듣기 평가 한번 들어가 오늘로 볼까요? 요거 종결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르겠으면 내가 뭐 그런 상황이 생길지. 그냥 저러고 안 간다. 저러고 안 간다. 자, 뭐 그냥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아주 마이크처럼 깨끗하진 않습니다만 이거 구분하는데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시옷으로 시작한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분은 TH 발음을 하시는 것 같아요. 떨어버서. 아, 번데기 발음. 아니 근데 떨어버서. 말이라는 게 맥락이 있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건데 맥락으로 보면은 저게 무슨 서러워서입니까?
그쵸. 서러우면 가야지. 그치. 서러움 일도 모두 많다.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이런 가사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공개되는 거예요.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법적 조치한다 이런 말이 네. 이제는 여야를 희화화되고 떠나서 있죠? 다 네. 신뢰가 안 가. 그냥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엔 또 자기가 안 해. 고발. 네. 이런 거 다 의심스러운 거지. 네. 그러니까 사과할 차라리 빨리 사과하고 이런 거 인정하고 하지. 깨끗하게. 네. 아 이거는 이러니까 본심이 다르다는 얘기 계속 듣는 겁니다. 네. 네. 바이든 날리면보다도 훨씬 이건 좀 영유해요. 영유하게 들리던데 그죠? 아니 보통 제가 뭐 사실 이런 네. 말씀에 덧붙인다는 것도 저도 참 그렇긴 한데 서러워서 안 간다는 말을 잘 안 써요. 그거 좀 더럽다 그러지. 그리고 앞뒤 문맥도 보면요 네. 이게 안 맞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때도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날리면 넣으면. 네.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러워서라는 표현을 쓰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앞뒤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건 뭐 그냥- 서러워서 안 간다. 이렇게 웃잖아요 뒤에 또. 아이고. 아니 그리고 네. 아무리 그 비공개 뭐 그 기자 간담회라 그래도 그거 녹음되는 건 참 오래됐습니다. 네, 솔직히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아. 근데 지금 원내 대표까지 할 정도의 정치 구력을 가지고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더럽다는 소리를 이렇게 진짜 썼다라는 게 참 딱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은혜 의원 전화 연결하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또 18시간 또 잠수 타시는 거 아닙니까? 가장 정확하게 듣는 분. 네. 네. 자, 하여튼 송원석 네. 원내대표는 이건 뭐 딱 답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논란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예. 다음 뉴스 가볼까요? 또 우리 토론의 격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로 네. 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또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9호 선박을 네. 이스라엘이 납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진들을 보면 거의 무슨 범죄자 포로 다루듯이 굉장히 거칠게 다룬 사진들을 이스라엘 네. 측에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자지구로 간다는 것 말고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일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영해도 아닌데 네. 납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납포 권한이 있는 거냐고. 이거 우리 네타냐후 한번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불법 침범한 거 아니에요?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거 국제법적으로는. 그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 영해도 아니고 뭐 영토는 아닙니다. 그럼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교전 상황, 전투 상황이라는 좀 특수 상황인 점이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네.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그것도. 네. 아, 이게 여러 문제가 사실 여기 좀 논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 일이 생겨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를 왜 갔냐. 이런 위험한 지역에 왜 가서 나라에 이렇게 부담을 주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그건 뭐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국민이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잡혀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발언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외교 사안과 달리 왜 유독 이스라엘에는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외교는 또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뭐 저 개인 생각인데요. 네. 얼마 전에 그 HMM 나무호가 피격을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조사 중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그 호르무즈에서 거의 묶여 있다시피 한 26척의 선박 가운데 하나가 지금 기름을 싣고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거는 그 소위 HMM 나무호 피격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외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그 우리 선원도 2명이나 있었어요. 네. 6명인가? 그다음에 한 사람이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이 정부가
결국은 이란과 상대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게 외교예요. 외교를 가지고 뭐 사회적 도덕이나 국제 정의로 설명하는 거는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번에 이 활동가 9호 선박 가자지구로 향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마 앞에 팔레스타인 9호 선박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거를 납포했어요. 근데 거기 우리 국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됐다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그 억류된 국민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그 뭐라 그럴까 이거를 링크해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논리를 하면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왜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외국인 기자가 그거 질문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논리로 만약에 평소에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분노하는 스타일이었으면은 네.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아무튼 이스라엘이 납포를 했는데 우리 국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HMM 그 나무호에 비유하자면 네. 이것도 역시 그 구호 활동을 하러 간 한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구하느냐가 제일 핵심이니까. 중요하다고 네.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타냐후를 소위 이제 그 국제법적으로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의 영해나 영토에 나타나면은 네.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네타냐후가 네. 한국 영토나 영해에 나타날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국민들을 건드리면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본인의 어떤 선언 네. 이런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긴 한데 네.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당장 연결은 되지 않지만 한미 동맹에 이렇게 저렇게 연동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상당히 대통령의 감성이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돌고 돌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렵게 결론은. 어려웠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어요? 저희가 정리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한국 선박이 네. 유조선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게 바로 외교다. 이렇게 하는 게 잘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봐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마키아벨리적 빼내오는 것이 사고예요. 진짜 네. 외교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조금만 더 부연해드리면 아마 나무 공격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란에 이렇게 군사적 하지 행동을 않고 하기보다는 조금 참으면서 우리 배 하나를 다른 배를 이렇게 빼오는 것 같은 그런 현명한 선택이 필요했다. 요건 이제 잘했다고 하면 평가하시는 것 저 같고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한 척인 건 좀 아쉽지. 네. 근데 이번에 한 6척 정도는 와야지.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있고. 근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네타냐후 체포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실리적인 발언은 아니었다 이 예, 말씀이시죠. 예, 그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일단 두 가지 문제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 외교의 기본 노선이랄까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우리 외교의 기본 노선이었습니다. 네.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고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하고 다른 나라가 됐어요. 국가 위상이 명실상부한 어떤 글로벌 중진국이 됐고 더 나아가서 국제 질서를 선도해 가야 될 그런 중추국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규범의 편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솔직히 불리한 국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모로. 그 국가 자체가 국제법이고 국제 질서를 다 무시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그 나라의 수반인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지금 수배를 당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잖아요. 네. 네타냐후가 대한민국의 사법 관할권 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죠. 마찬가지로 유럽의 여러 나라의 사법 관할권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데 유럽 여러 나라들이 오면 우리는 ICC 규정에 의해서 협력 의무를 행사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그 독재자로 평가받는 헝가리의 오르반 같은 경우에 초청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타냐후를. 때문에 더군다나 그 네타냐후가 우리 국민을 저런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장관이 무릎 꿇려놓고서 네네네. 이스라엘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주인이다. 네타냐후도 이걸 비난했어요. 네. 그 이스라엘의 가치가 아니다. 뭐 하는 국무위원이 때문에 저는 저런 얘기 우리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그렇다고 우리가 그 ICC 당사국으로서 협력 의무를 행사하는 것과
우리 법에 따라서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후자는 불가능합니다. 네. ICC가 요청하지 않는 한. 네. 아니 그러니까 협력을 때문에 그건 좀 대통령께서 약간은 좀 흥분된 상태에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그 언급도 할 수 있었는데 있었다. 그럴 만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사안이 생각해요.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뭐 전해지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그 이스라엘 납포된 네. 한국 활동가 2명이 석방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석방된 거 환영한다. 그 앞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네. 입장을 냈고요. 청와대에서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뭐 해야 될 석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뭐 활동가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뭐 여러 또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 거는 뭐 응원을 또 하겠습니다만, 요런 굉장히 또 첨예한 갈등이 있는 지역에 가실 때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그렇죠. 깊게 네. 해주시면 저도 한 좋겠다는 말씀 생각이 좀 드리면 듭니다. 네. 이들이 어쨌든 총을 들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의 영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런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남의 나라 뭐 국민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더더욱 다 그렇게 이심전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의 기준이 도대체 뭐지? 이들은 지금 해적이 된 건가? 왜 다른 곳 영해에 있는 혹은 공해에 있는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납포를 해갖고 사람들을 무릎 꿇려서 저렇게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기준의 틀이 지금 무너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외교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슬슬 꼬아내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화를 강하게 내는 어필하는 방법도 방법. 있고, 네, 근데 네, 그 네. 방법 중에 저는 하나를 사용했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저런 결과도 낸 건데, 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어요. 이 방향으로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 그 청와대가 갖고 있는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정보들도 많을 것이고, 네네네.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들고. 생각나세요? 노무현 정부 때 선교 활동을 하러 가서 김선일 씨. 네네네. 참수를 해가지고 네네네. 테러리스트에서. 아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샘물교회, 네.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갔죠. 갔잖아요. 네.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갖고 오느라고 그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투자해서 그 소위 정예 요원으로 했던 국정원 요원의 얼굴을 다 다 노출시키고 네.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 생각할 때 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구호한다 그러니까 일단 납포를 한 거야. 근데 그 안에 한국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입장을 했지만 아마 외교상으로는 물밑에서 굉장한 그 사람 한국 사람이야 뭐 이러가면서 얘기가 많이 됐고,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생명의 위해 없이 풀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연 그 대통령이 네탄야후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국내 정치적으로 시원하다, 우리 대통령이 할 말을 했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외교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네. 아까 이스라엘이 불량 국가라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땐 네탄야후가 불량 정권인 거죠. 네, 다른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외교가 생각보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외교의 목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아니 거에 그건 당연한 맞춰야 건데.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밑에 라인에서는 따로 또 연락을 뭐 하면서 그런 플레이를 그러니까 할 수는 대통령이 지금 있었겠죠. 엄청 화나셨다. 이건 우리 컨트롤이 안 되는 정도다라고 그렇죠. 아마 외교 라인에서는 빨리 이거 지금 우리 국민 빼놓지 않으면 대통령이 무슨 결정할지 모르겠다라고 또 굿캅 배드캅 역할을 했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또 다른 가능성은 네. 이스라엘하고도 다이렉트로 뭐 그런 당연히 그 소통 창구를 했을 것이고, 네, 네, 미국도 네.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과정에서 네. 다 종합적으로 다 봤을 맞습니다. 겁니다. 네. 자, 여튼 우리 다행이네요.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시 빠져나온 거는 매우 환영할 일인데요. 여권 무효됐죠, 이분은. 네. 안 가셨으면 그것도 좀 심장이 법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국내 정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빨리 봐야죠, 왜냐하면 봐야죠. 재밌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산 북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SNS 폭주하고 있는데, 이 SNS에 국민의힘 배현진, 고동진, 박정원 의원과 함께 치킨을 먹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걸 본 김민수 공동선대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극대노했죠. 요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닭다리 하나 식사 안 부족하셨어요? 밥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나 보네. 또 닭은 먹으면 없잖아.
함께 선거구에서 치킨을 먹고 있다라는 제보가 빗발칩니다. 제정신입니까? 저 먼 부산 북구까지 내려가서 기호 2번이 아닌 6번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배째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단 한 명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아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정신이냐는 얘기를 2번이나 했고요.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고. 저게 제보가 갈 일이에요? 그 본인이 올렸어요. 한동훈 후보. 그냥 뉴스에 다 나오는데 뭐. 제보까지 하면. 아, 나는 민수 형 그동안 어디 갔나 했잖아. 저도 반갑네요. 네, 아, 너무 오랜만에 반가워. 보니까. 난 오늘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아, 그럼요. 방송도 예전에 많이 했고. 그래서 아니 그동안 왜 미국 갔다 와서 뭔가 뭐 출혈이 너무- 있었나, 뭐 어디 군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저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 반갑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혼자만 얘기할 건 아니에요. 네. 장동혁 대표까지 같이 해서 그 워싱턴 브라더스들이 나서가지고 워싱턴 실제로 브라더스. 지금 박민식 후보 상당히 외롭습니다. 아하. 왜 외롭게 두는 거예요? 근데 아하. 주변에서 왜 네. 외롭다고 생각을 제가 하냐면 지금 며칠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이 모여가지고 네. 과반 이상이 이거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함의는 한동훈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이 훨씬 보수 내부에서 높게 훨씬 나오고. 더 높게 나오니까 네. 당연히 그쪽으로밖에 얘기가 안 네. 되겠어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입장에는 상당히 외롭고 주변에서 야 너가 지금 이거 완전히 우리가 단일화하면 이기는 판인데 네. 너가 지금 빨간색 옷 입고 지금 고춧가루 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좁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든든한 우군이라고 하는 건 아. 어쨌든 선대위원장으로 나경원 후보도 앉혀놨고 안철수 뭐 장동혁 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대로 가면은 장동혁 집에 갈 수 있다. 네. 이 게임 지면. 그래서 이제 민수형 급 등판을 그렇죠. 했다. 네. 네. 더 힘 좀 내주시라. 그러니까 장동혁이 계속 있어야 민주당한테 그런 것 유리하니까 아주 같습니다. 그냥. 아니 최고위 회의도 부산 가서 하시고 좀 이렇게 하셔도 좋겠어요. 부산이 어려워요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아니 그냥 지지율이 좀 좁혀지고 있다고 하려고. 하니까 다시금 장동혁에 대한 SOS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튼 이적 행위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은 적이었습니다. 네.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들은 이동학 최고 목소리 중에 가장 밝은 목소리. 가라앉았다. 네, 네. 행복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GTX-A 그 삼성역 네. 공사 철근 누락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 나왔는데요. 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실태를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해라. 엄정하게 실태 파악을 해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 갈 것 같고. 그거 가지고 TV 토론 하자고 나와야지. 근데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희 이해가 안 돼요. 정원호 후보 오히려 측에 안 하잖아요. 또 굉장히 네. 좋을 수도 있는 아니 뭐 상황인데도 좋다기보다는 네. 후보로서 이 부동산도 그렇고 예. 지금 말씀하신 삼성역에 그러니까 그 소위 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철근이 네, 빠졌다. 절반. 그렇다면은 그 진상과 관련해서 과연 은폐를 할 이유가 있었는가, 실제로 은폐를 했는가, 정확한 보고 시점. 지금 보고는 했는데 핵심 보고가 빠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400쪽이냐, 2000쪽이냐. 네. 또 보고를 뭐 3차례 걸쳐서 했다라는 건 또 서울시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현대건설에서 그 철근을 누락시키면서 뭔가 모종의 부패 관계가 있었느냐, 이런 거 아마 서울 그 오세훈 후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도 공격하고 싶은 바가 있을 텐데, 그럼 토론의 장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느냐고 정원호 근데 쪽에서. 이게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일단 얘기가 조사가 되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저는 같아요. 이상한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토론하면 오세훈 후보가 이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이제- 정원호가 그런데도 안 한다. 아니 이제 토론을 신청하는 것도 전략이고 토론을 거절하는 것도 전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고 네. 지금 이 GTX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네. 거의 지금 이 지하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GTX A 노선, C 노선, 그다음에 지하철 2개 노선 들어가고 거기에 자동차 도로까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도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철근 절반이 누락됐다. 2,500여 개가 누락됐다. 네. 근데 뭐 170여 톤이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인식 자체에 전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들썩이냐. 그럼 사고가 난 다음에 이걸 얘기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인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기자가 또 물었어요. 이거 언제 알았냐? 보도 나온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전 불감증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토론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쭉 해왔던 게 정책 경쟁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30년 전까지 뭐 문제를 다 삼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공무 출장의 경우도 그거 다 캐내가지고 뭔가 여성이랑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 얘기하고 제가 볼 때 일주일 뒤에 그런 문제 또 터뜨릴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나올 게 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올 게 또 있다는 게 아니고 또 준비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의 선거를 임하는 태도 자체가 네. 그냥 애초부터 그냥 진흙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아, 오세훈 후보의 전략이 그런 거 의도가 아니냐? 그거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지 않는 것도 정원호 네. 후보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공사 이거 다 멈추고 네. 당연히 이거 특정한 누군가가 이거 수사받아야 될 일인데 네. 감리 회사도 제대로 감리도 안 하고 안 다 했지. 합격 체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감리 총책임자가 오세훈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 시공 총책임자가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거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이제 현대건설이 시공사잖아요. 네. 근데 현대건설은 그게 누락된 것과 동시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네. 그런 거 봐서는 그 시공사가 먼저 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가 또 이거를 철도공단과 국토부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뭐 400쪽이냐 2000쪽이냐. 근데 철도공단과 국토부의 주장은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400쪽 2000쪽이나 되는데 핵심 보고로 앞에다가 별이라도 박아가지고 딱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400쪽이 됐든 2만 쪽이 됐든 왜 안 일단 읽어보냐. 보냈으면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제가 동감하는 거는 서울시장 후보의 대응 태도. 마치도 뭘 잘못했느냐라는 식으로 하면 이게 본인 선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현대건설에서 그 자진 신고한 거는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어쨌든 하청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뭐. 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원래 주문했던 철근양 이렇게 쭉 있는데 이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남았냐? 이 조사하다 보니까 하청업체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빼먹었다고 이제 자진 신고를 한 건데 은폐란 그럼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진 신고를 왜 했냐? 요즘은 그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마다 다 CCTV가 그럼요. 공사장마다 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걸릴 거라면 자진해서 자수하는 게 낫겠다. 막 그 판단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CCTV 얘기를 신고는 한 거잖아요. 신고를 한 거죠. CCTV 얘기를 네. 서울시가 거론했는데 그렇죠. 네. 그럼 서울시는 그 CCTV 안 들여봤다는 얘기죠. 안 들여다봤다는 얘기잖아요. 업체가 자진 신고하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리 소홀을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문제가 오세훈 시장의 태도예요. 뭐가 문제냐? 여기에 무슨 안전불감증이 어딨냐? 그게 지금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사고 나기 전에 그럼요. 어쨌든 주의를 네. 기울여야 되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저게 글쎄요. 정원호 후보 31년 전에 음주 폭행 이거보다 저게 이슈가 덜 될까요? 저는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원호라는 개인의 처신에 관한 혹은 인품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기다가 시공 책임자, 감리 책임자가 다 서울시예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를. 네. 이게 지금 이미지가 엮일 수밖에 없는 게 감사의 정원 지금 저거 다시 또 보수공사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하는 일이 늘 이래요. 한강버스도 그렇고.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서울시 의회 의원 민주당 의원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점검하셨냐 저거 점검하셨냐 문제 없냐라고 수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근데 예. 그때마다 모든 게 다 이상무다 절대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시운전 할 때도 문제가 생겼고 결국 개통해서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갇히고 이런 일들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볼 땐 요 GTX 문제에서도 단편이 지금 드러났을 게 차라리 망정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만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완전히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네. 다른 데는 문제 없겠어요. 그리고 GTX는 지하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초예민해야 되는 게 그럼요. 맞고요. 네. 제가 그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사의 정원을 직접 가서 봤는데 발로 뛰는 정옥. 네 발로 뛰었어요. 근데 이 서울 광장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정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계가 네. 서울의 규모와 서울의 위상에 비해서 상당히 뭔가 너무 많아요. 조잡해? 그러니까 없어요. 뭐가 그래요? 그렇게 많아. 그리고 없어요, 나무도 맞아요. 나는 나무도 이게 이제 아마 박원순 시장 때 심은 것도 있고 뭐 그 전에
후보도 있고 그 후에도 있을 텐데 네. 나는 나무도 뭔가가 좀 이게 띄어먹은 것 같은 느낌이야. 나무도 떼어먹은. 나무가 좀 웅장해야 돼. 나무 이따 아니 말고. 웅장 한번 가보시라니까. 이거 가봤죠, 저. 그치, 그치. 아름다리가 안 나오고 약간 그러니까 앙상한 그리고 이게 느낌이 서울이라는 아. 그 서울이 주는 느낌이 이제는 글로벌이거든요. 아. 근데 그 나무가 주는 느낌과 키우는 그러다 느낌이 보니까 있죠. 또 그 또 네. 우리 서울 시민들이 갈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나 봐. 거기서 돗자리를 피고 전부 도시락을 또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나는 이 서울시가 네. 적어도 이렇게 큰 규모의 대도시의 서울 광장인데 네. 당장 감사의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네. 이거에 대한 어떤 큰 그림 속에 다시 재설계와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도심공원이 조금 부족하죠. 저도 네. 공감하는데 네. 그렇다고 거기다 뼈다귀를 세울 일은 아니죠. 그러게요. 네. 의자처럼 만들어 놓긴 했던데. 네, 막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까이 네, 우리 뭐죠, 시간이 뭐죠? 많이 가긴 네. 했는데요. 그래도 오해는 풀고 가야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가 그동안 줄리라고 계속해서 오해를 아, 받아왔잖아요. 줄리 아니죠. 네. 줄리가 아니라고 본인의 네. 입으로 직접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그리고 안혜옥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 네. 지금 이분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혜옥 씨가 오래전부터 그 김건희 씨를 저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술집에 있을 때 이 알고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뭐 본인이 직접 접대를 받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줄리 줄리의 아닙니다. 줄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채팅방이나 미니홈피 같은 데선 전부 제니라고 제니죠. 예, 제니, 제니, 예, 제니, 제니였다. 제니. 그리고 지금 그 의혹이 제기됐던 그 시기에는 내가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다닐 때라서 네. 줄리 의혹은 말도 안 말도 안 된다. 되죠. 네. 이렇게 주장을 제니입니다. 했습니다. 내가 아. 줄리였으면 이 자리에서 죽을 정도의 용기도 있다라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줄리 아닙니다. 제니였습니다. 예. 제니, 예. 제니, 예니. 네, 제니였습니다. 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 별로 마십시오. 언급하고 싶지 예, 않았어요. 언급하지 마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거 그 대구 달성군에 그 이진숙 후보가 지금 이제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출마하면 당선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네. 민주당의 박형룡 후보가 네. 이진숙 후보와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넘어서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41대 48 요 네. 정도 나온 조사들이 있고 그리고 적극 투표층만 조사를 했을 땐 더 붙었습니다. 지지율이. 네. 근데 박형룡 후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누이신지. 네. 그래서 저희가 예, 잠깐 전화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 한번 좀 여쭤볼 텐데 혹시 다음 일정 때 매우 급하신 분들은 먼저 자리를 뜨셔도 뭐 크게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보세요. 네, 그럼 저 같이 이어폰 있으세요. 끼시면 다 네. 들립니다. 네. 네, 궁금하네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 박형룡 후보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벌써 고수하십니다. 네, 힘차십니다. 네. 일단 지금 대구를 저희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달성에 그냥 네. 이진숙 후보가 나가면 뭐 그냥 이렇게 자리 하나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네. 잘못하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상당히 거의 뭐 붙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대구에서는 50%를 넘어요. 네. 또 김부겸 시장 후보도 당선일 지금 예상할 수도 있고, 네.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도 또 세 번째 도전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뭐 동정이나 또 집권 여당 후보가 하니까, 네. 달성군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하. 또 상대 후보가 또 워낙 만나는 분들이 좀 싫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구에서도요? 예. 연고도 없고 달성군에 갑자기 툭 튀어들어온 분이잖아요. 예. 이 그래서- 낙하산 같이 네. 이렇게 튀어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분이 왜 달성군에 나오느냐 네. 이런 또 이 거부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진숙 후보에 대한 이제 비호감도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왔다. 이 지역 연고도 없이 그게 가장 큰 건가요? 예, 그렇죠. 그것이 가장 비호감도를 높이는 것이고 뭐 네.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마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박형용 후보께서는 일단 여기에서만 3번째 도전이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지역 주민들께서도 아무래도 아이고야 고생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진숙 후보에 비해서 가장 큰 강점은 지역의 전문가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일단은 공약에 대해서 예. 좀 더 이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이 또 받아들여지고 또 집권 여당 후보지 않습니까? 예. 집권 여당 후보니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달성군 발전을 시킬 적임자다.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네. 대구 예. 달성에서도 네. 근데 대통령 인기가 꽤 높아요? 예, 그렇죠. 달성군이 총은 아닙니다. 이재명 아니, 대통령 네네네. 대선 지지도도 네. 대구 평균치보다 한 2.45%더 높았습니다. 아,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그럼 지금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판단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주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신가? 뭐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예. 그 지지도가 높고요. 예. 주가 올라가서 젊은 분들 주식하는 분들은 뭐 불만을 나타낼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네. 또 뭐 외교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게 국정을 투명하게 또 잘 하잖아요. 네. 전 정권과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데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환경들은 지금 박형용 후보께서 도전하시기에는 그 어떤 때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긴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죄송하긴 한데 대구 달성에서 이렇게 도전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를 몰랐습니다. 네. 예, 그거는 아무래도 막 관심을 많이 받던 경쟁 구도가 막 됐었던 이전에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죠. 대구에서는 네. 뭐 그간에는 우리 민주당 후보가 한 30% 내외 네. 이 정도의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40%를 저가 넘어가니까 네. 예, 오차 범위 안에까지 좁혀졌다는 거는 대단히 획기적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많이 따라오셨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아마 조금 뒤처지는 네. 상황이실 텐데 네. 요거 뒤집을 수 있는 뭐 비장의 카드 마지막 네. 한 방 혹시 우리 박형용 후보는 뭐 있으십니까? 저는 달성군을 AI, 로봇, 양자수도 대구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예, 이겁니다. AI 로봇은 너무 좀 목표가 큰 우리 건 아니셨을까요? 달성군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가 있습니다. 네네. 유일하게. 네. 예,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자리가 넘치게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아니 이게 전국의 모든 후보들이 다 AI가 지금 자기 하죠. 지역이 다 본부라고 그러셔갖고 약간 좀 갸웃하긴 한데 그래도 뭐 대구에도 로봇이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또 뭐 있습니까? 몇 개가 돼 있는데 네. 우리 달성군역에 대구 교도소 이전을 하고 후적지가 있는데 네. 지금 계획은 한 2, 3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짓는다는 건데 예. 저는 여기다가 K-팝 공연 가능한 1만석 정도 규모의 공연장을 짓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영남권에서는 이게 최고거든요. 네. 그래 되면은 이 구도심 화원이 덜썩덜썩거리게 됩니다. 네네. 예, 그래 되면은 이제 사람들도 오고 또 인근의 자연환경이 우리가 좋아요. 그런데 하고 이제 문화, 환경,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가서 구도심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구도심은 공격을 하시고 대신 네, 또 미래를 위한 공약으로는 AI와 로봇으로 이제 양대 축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더 어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어쨌든 뭐 보궐선거긴 하지만 그래도 네. 시장 선거랑도 이게 같이 뽑으신 분들도 꽤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김부겸 후보를 뽑는 분들은 또 네. 후보님을 이제 같이 아마 이렇게 예. 찍어주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예. 김부겸, 추경호 이 두 분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혹시 파악하시기로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로는 이제 김부겸 후보가 조금 앞선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한 6%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게 이어지는 추세고, 오늘 또 지금 화원시장에서 김부겸 후보님하고 같이 이제 쭉 다녔는데, 네. 예, 점차 이제 동조화 현상이 더 발생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 되면 이제 저도
지금 시작하기 전에 오차범위 안으로 따라 붙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 시작하고 이래 되고 또 저도 더 알려지고 네. 제 공약이 더 주민들에게 이제 알려지면 점차 그 격차는 좁아지고 막판에는 뒤집어질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예측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토론회 같은 것도 하시겠죠, 이준석 후보랑? 예, 그렇습니다. 토론에서 가장 강하게 몰아붙이실 부분은 지역 연구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제일 그거 한 건 저분은 아무래도 네. 낙하산 싸움꾼으로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낙하산 그 싸움꾼. 부분을 공략하고 저는 지역 밀착형 일꾼이다. 예산을 따올 일꾼이다. 이걸 강조해서 대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빵의 도시로 대구를 만들겠다는 약간 저기도 있었는데 이진숙 후보는 그거는 뭐 그래서 따로, 저도 뭐 구호로 재밌게 풍자적으로 하려고 찍지 마라 빵 찍어주라 용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찍지 마라 빵 찍어주라 룡. 네. 그렇게 이번 선거 구호를 잡으셨군요. 예. 그리고 제 노래가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무슨 노래죠? 군밤 타령의 가사를 군밤 타령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형룡이 떤다. 형룡이 떤다. 달성군에서 박형룡 떤다. 얼싸 좋네. 좋네 박형룡. 에헤라 박형룡이로구나. 이 노래가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유행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 전화 인터뷰라 뭐 오래 하긴 좀 그렇고요. 못다 하신 말씀이나 끝으로 전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우리 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성구민 여러분, 우리 대구 경제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김부겸과 박형룡 찍어주시면 달성군 발전시킬 수 있고요. 달성군 발전되는 게 대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시죠.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과 함께 전화로 만나 뵙고요. 다음에 저 혹시 시간 되시면 선거 끝나고 한번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박형룡 후보의 군밤 타령 인사는 하시죠, 얼른. 하셨고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남아 계신 유일한 한 분 박원석 전 의원님 그 사이에 다 나가셨습니다. 그러게요. 박원석 전 의원님. 제가 두 분 나갈 때 중간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음 스케줄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 알겠습니다. 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남아 계신 김에 한 1, 2분 더 계셔도 돼요? 네. 광고하십시오. 여름철 냄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습한 날엔 더더욱 중요한 냄새 관리. 4가지 향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 4가지 향수. 저번엔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향수가 이렇게 향이 좋은 향수가 한 개에,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가격이 6,500원. 2개에 12,900원입니다. 네, 2개에 12,900원. 요거는 각 향이 어반시크라고 요거 이제 검정색 크리스찬 디올 소바주 향이랑 비슷한 냄새고요. 그다음에 클린 코튼이라고 요게 이제 민트색, 요긴 오드 퍼퓸. 네, 그거랑 이제 향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갓 세탁한 듯한 깨끗한 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존 바바토스 아티산 맨 향과 비슷한 그런 향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게 CK1 향수와 비슷한 그런 느낌, 순수하고 밝은 느낌으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향수가 있긴 있어요.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런 향수들 더 좋아하는 거는 특히 이제 차에다 뿌리려고. 막 뿌리고. 어쨌든 백화점 한 바퀴 싹 도시고 지금 말씀드린 향을 한번 다 맡아보신 다음에 색깔 보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많이 쓰기에는 비싼 건 좀 부담됩니다. 이런 것들 편하게 많이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개 12,900원이니까요. 1 플러스 1 12,900원. 너무 좋습니다. 많이 이걸로 평소에는 쓰시고 아주 중요할 때만 딴 거 쓰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여튼 요거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